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북극성, 정호승. 신발끈도 매지 않고 나는 평생 어디를 다녀온 것일까?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돌아와 황급히 신발을 벗는 것일까? 길 떠나기 전에 신발이 먼저 닳아버린 줄도 모르고, 길 떠나기 전에 신발이 먼저 울어버린 줄도 모르고, 나 이제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와 늙은 신발을 벗고 마루에 걸터 앉는다. 아들아, 섬 기슭을 향해 힘차게 달려오던 파도가 쓰러졌다고 해서 바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들아, 비를 피하기 위해 어느 집 처마 밑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비가 그친 것은 아니다. 불 꺼진 안방에서 간간히 미소 띠며 들려오는 어머니 말씀. 밥 짓는 저녁 연기처럼 홀로 밤하늘 속으로 걸어가시는데 나는 그동안 신발끈도 매지 않고 황급히 어디를 다녀온 것일까?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돌아와 저 멀리 북극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정호승 시인의 북극성이라는 시인데요. 길을 잃은 사람들이 길을 찾을 때 북극성을 보면서 찾잖아요. 이 부모님들도 자식들을 키우고 또 인생의 길을 안내한다는 점에서 북극성 같은 존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은 이순원 작가의 수색 그 물빛 무늬를 찾아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순원 작가는 1957년 강릉에서 태어나셨고요. 1988년에 문학사상을 통해 등단했습니다. 이순원 작가는 데뷔 이후 왕성한 필력으로 한국 문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초창기 문학의 특징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비관적인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소개하는 수색 연작을 전후로 작품 세계가 달라지는데요. 구체적인 삶의 체험과 내면 세계를 밀도 있게 표현하기 시작했죠.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은 이순원의 수색 그 물빛 무늬를 찾아서입니다. 수색 그 물빛 무늬를 찾아서. 이순원. 모르겠어요. 나도 이렇게 내려가면 언제 올라오게 될지. 귀로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그때쯤 내 눈은 조금 전에 따라 읽었던 길을 되짚어 지도 위에 안암로를 나와 신설동, 동대문을 지나 종로를 훑고 있었다. 어머님께서 그러면 내려와 있으라고 하시니까 애한테도 그게 상처를 덜 주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 말을 할 때 아내의 목소리는 한숨처럼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런데 당신 듣고 있어요, 내 말?
끊을게요, 그럼. 전화를 해도 당신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그런 줄 알면서 왜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없을 때 혹시 집에 오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전화를 한 건데 미안해요. 말해. 듣고 있으니까. 아니요, 다 했어요, 이제. 그래. 가 있는 거야 어디가 있든 몸 조심하고. 그래야겠죠. 당신도 끼니 거르지 말고요. 끝엔 작은 흐느낌이었을까. 이제 당분간 오지 않을 아내의 전화를 받고 나서 나는 다시 아무 생각 없이 책상 위의 지도를 바라보았다. 아니, 아무 생각 없이가 아니라 오직 한 생각으로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 없이 전화를 받으면서도 내내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사절지 정도 크기의 플라스틱 받침에 인쇄한 서울시 교통도가 언제부터 내 책상 위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머니께서 그러면 내려와 있으라고 하시니까. 여전히 시선을 지도에 박은 채 나는 조금 전 아내가 했던 말의 의미를 되새겨보았다. 애한테도 그게 상처를 덜 주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지도 하단의 흰 여백에 깨알같이 박은 본 지도는 국립지리원 제작 1:5만 기본도를 사용하여 편집 제작한 것임. 1988년 5월 1일 박음, 1988년 5월 20일 편엠, 편엔대 보성사, 편엔이 이규철, 등록번호 제9-152. 잘못된 제품은 교환해드립니다. 값 1,500원. 불어 복제를 차례로 읽었다. 그 가운데 오른쪽으로 멀찍이 띄어쓴 불어 복제는 붉은 잉크로 인쇄되어 있었다. 불어 복제, 복제 불어. 이런 지도도 복제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일까? 아니면 별일을 하는데도 아닌 허름한 창고 같은 가건물 출입문에 붉은색 페인트로 관계자 외 접근 엄금이라고 써놓음으로써 자기들이 있는 데가 무슨 대단한 요처나 되듯 보이게 하는 것처럼 불어 복제도 그것의 복제 방지보다 결코 싸구려 지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써놓은 말은 아닐까. 어머니께서 그러면 내려와 있으라고 하시니까. 전화를 하며 안 해도 같은 말이더라도 이쪽 가슴에 그물처럼 무겁게 와닿을 불어 복제가 필요했는지 모른다. 나는 그럴 마음이 아니지만 어머니께서. 아내는 처음 한 말이었지만 나는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지난주 초 평생 처음 아들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일방적으로 통고하듯 말했다. 애미 강릉 와 있으라고 했다. 여기 와 있는 게 애한테도 의개가 될 것 같고 해서. 내려가 있으면 뭘 하겠어요. 그냥 두세요, 서울에. 애도 여기 집 외삼촌들 많고 한데. 아이고, 그냥 두면은 네 오늘 이거 다 걷고 들어갈라나. 아이고, 잘한다. 딸은아 방까지 얻어들었다면서. 그 사람이 어머니한테 먼저 내려가 있겠다고 하던가요? 아유, 안 나오는 같이 살면서도 어째 제 일편의 속을 그렇게도 모르냐? 응? 에휴, 하기야 그러니 방을 드니 나니 하면서 나무새를 떨지. 다른 형제들은 안팎간에 어떻게 하면 재미나게 사나. 애들 데리고 오손도손 사는데. 상인애미 싫다는 거 내가 더 생각할 거 없다고 내려오라고 했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면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너희 아버지도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알면 되네. 알겠어요. 언제 시간이 되면 한번 내려갈게요. 근데 너 정말 애미 말고
다른 여자 보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라니까요. 몇 번을 얘기해도 못 믿으세요, 사람 말을. 아닌 게 방을 들고 나고 해.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주 나온 것도 아니고 이러다 언제 집에 들어가게 될지도 모르고요. 아이고, 됐어 그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면은 너 전화마. 전화를 끊고 나서 그것을 갖다 놓으려 안방 쪽을 바라보자 평소엔 늘 비좁게 느껴지던 집안이 내 방에서 아내가 있는 안방까지가 너무도 아득하게 느껴졌다. 아니, 그냥 아득하게만 느껴지던 것이 아니라 무언가 돌덩이처럼 무거운 것이 천장으로부터 거실 공간 전체를 짓누르듯 무겁고도 막막해 보였던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쩌면 아이 말대로 혼자 이사를 나온 것도 아내가 싫어서라기보다 그런 분위기를 못 견뎌서인지도 모른다. 워드 프로세서는 뒷좌석에 실었고 당장 필요한 책 또 옷 몇 벌. 이 정도면 다 됐나? 신수동의 하숙을 정하던 날 집에서 그곳으로 옮긴 건 워드 프로세서와 당장 필요한 책 몇 박스와 내 방에 걸어두었던 옷 몇 벌뿐이었다. 그것들을 자동차에 내다 실을 때 아내는 집안에 없는 사람처럼 안방에 있었고 아이 혼자 자동차를 세워둔 곳까지 따라왔었다. 아빠, 왜 아빠 혼자 이사가?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아빠가 혼자 조용히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잠깐 어디 혼자 갔다 오는 거야. 알겠니? 엄마하고 나도 같이 가지. 다음에. 아빠 갈 테니까 넌 그만 엄마 있는데 들어가 봐. 이사 가면 아빠 언제 오는데? 창인이가 보고 싶을 때마다. 나는 매일 보고 싶을 텐데? 아빠도. 그럼 매일 올 거야? 매일은 못 오고. 이제 들어가 보라니까. 엄마 혼자 있잖니. 어서 들어가. 아이를 떼어놓으려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만은 아내를 생각해서 한 말이었다. 아내와 함께 집에 있는 게 싫어서 제 발로 걸어나가는 사람이 떠나는 순간엔 아내를 생각하고 있다는 게 왠지 쓸쓸하게 느껴지던 것도 사실이다. 아파트 광장에서 차를 돌려 나올 때 백미러 속으로 아이가 이쪽을 향해 내 기분만큼이나 쓸쓸한 모습으로 손을 흔들었다. 그냥 내릴까? 떠나서도 그 모습이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아이는 그렇게 오래도록 공터에 서서 아빠가 차를 타고 나간 빈자리를 바라보다 그 슬픔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커진 다음 엄마에게로 돌아갈 것이었다. 월계동 아파트에서 신수동 하숙으로 오는 동안 내내 나는 다음번 교차로에서 만날 신호등과 이대로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시 돌아가는 게 좋을지 그 생각만 했다. 그러나 돌아간다면, 아니 돌아갔는데도 아내가 안방에서 나와 내다보지 않는다면 나중엔 그 생각이 더 많았다. 아직 전업할 처지가 아니어서 직장을 다니면서 원고를 쓰고 원고를 보내고 나가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잠자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그런 일상의 일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단조롭고 몸이 건조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유 없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단지 귀찮고 몸이 건조하다는 것만으로 내 쪽에서 그러자고 의도한 것도 아닌데 먼저 말수를 줄였고 그런 나를
아내가 까닭없이 조심스러워하기 시작했다. 나는 저 여자 왜 저래? 하고 더욱 말을 하지 않았고, 아내도 저 남자 왜 저러지? 하고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밖에서 놀다가 이마가 찢겨 들어온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온 다음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대판 싸움을 했다. 애 간수도 제대로 못하는 여자가 당신이 좀 하면 안 돼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이 그러니까 애가 밖으로만 나가잖아요. 뭐야? 그럼 애 저렇게 된 게 내 탓이란 거야? 그럼 내 탓이에요? 대판 싸움을 한 뒤 냉전의 가장 자연스러운 단계로 귀가 시간을 늦추고 내 방에 옷을 벗어 걸기 시작했다. 아내는 내가 갈아입을 속옷이며 양말을 서재 쪽 방문 앞에 놓았다. 서로 꼭 해야 할 말이 있으면 건너기 싫은 다리처럼 아이를 가운데 놓고 의사 전달을 했다. 너희 아빠한테 출판사에서 원고 청탁 전화 왔다 그래. 어? 원고 청탁? 상인아, 이리 와봐. 아빠, 엄마가 출판사에서 원고 청탁... 알고 있어. 네 엄마 보고 내일 출판사 관계자들 만나니까 양복 입어야 된다고 그래. 알았어. 그러다 이제는 사람보다 그 분위기가 더 못 견딜 것처럼 숨막히게 느껴지던 차에 어느 계간 문예지로부터 석 달 동안 죽을 둥 살 둥 매달려도 끝낼지 말지한 전작 전제 장편 소설의 청탁을 받았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을 더 그렇게 무겁고 답답한 분위기 속에 아직 소설의 첫 줄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쯤 되면 서로 그런 소리 나오는 것도 당연한 순서가 아니겠냐는 심정으로 아내에게 말했다. 나 좀 나가 있어야겠어. 당신 서로 보는 여자 있어요? 무슨 말이야? 당신 이러는 거 보는 여자 있냐고요? 별소리를 다 듣겠군. 내가 그렇게 싫은가요? 싫다기보다 이런 상태라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얘기지. 그러고 싶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내는 무슨 자존심인지 남의 얘기하듯 말했다. 나는 사무실에서 가까운 신수동의 하숙을 구했고, 그리고 아내가 내다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아직도 이마에 그때의 흉터를 가지고 있는 아이의 말대로 혼자 이사를 했던 것이 20일 전의 일이었다. 돌아보면 쉽게 풀 수 없는 매듭으로 꽁꽁 묶이고 헝클어진 시간들이지만 그 헝클어짐의 시작은 지극히 작고 사소했다. 심심해서, 너무도 심심하고 무료해서 사람을 죽였다거나, 눈 위의 햇살이 너무도 강렬해 그 강렬함을 참을 수 없어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에 비하면 우리의 별거는 그 시작이 아무리 작고 사소해도 아주 납득하지 못할 일은 아닌 것 같았다. 어쩌면 나는 쳇바퀴를 돌리기 싫었거나 다른 쳇바퀴를 돌리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자존심 때문에 직접 말을 못 담아 그렇지 나중엔 아내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 다른 쳇바퀴를 다른 여자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너 기어이 따로 나가 산다며? 그렇게 됐어요. 따로 보는 여자 있냐? 어머니도 참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그래? 각방을 쓸 땐 한 번도 회사로 전화를 안 턴 아내가 방을 얻어 나온 다음부터 2, 3일 간격으로 전화를 하는 것도 어쩌면 그런 불안 때문인지 모르겠다. 은행에 가니까 여러 군데서 고려가 들어왔던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요. 써, 당신이. 난 카드가 있으니 필요한 만큼만 뺐을 테니까. 저 자동차 주차 위반 과태료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이 알아서 내. 상인이 데리고 병원에 갔다 왔어요. 감기 기운이라니까 걱정하진 말고요. 엄마가 빨래를 어떻게 하냐고 자꾸 물어보라고 해서요. 적당히 해결하고 있어. 오늘 유치원에 가지 말랬더니 애가 자꾸 당신한테 전화를 하라고 때를 써요.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오후에는 아빠들이 참석하는 아빠 수업날이라. 아내는 반은 집에서 전화를 하고 반은 친정에서 전화를 했다. 있을 땐 아무 말 없다가 밖으로 나온 다음 아내는 무언가 끊임없이 내 곁에 자기와 아이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려 하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집에 언제 들어올 거냐곤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오히려 그건 어머니의 몫이었다. 언제 집에 들어갈 건데? 좀 이따가요. 좀 이따 언제? 하여튼 애미 여기 내려와 있으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건 어머니가 이 문제를 장기전으로 생각한다는 뜻이었고 그 장기전을 가능한 단축하겠다는 뜻인 동시에 행여 뒤에라도 아들이 보는 여자로 집안에 빚어질지 모를 어떤 문제까지도 아내 편에 서서 미리 원천 봉쇄하겠다는 어머니 나름대로의 의지이기도 했다. 어머니의 전화를 끊고 나서 조금은 억울한 듯한 기분으로 지나온 지도 위의 길을 더듬듯 내가 알고 있거나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기나 한 건가 생각해 보았다. 처음엔 하나도 없을 것 같더니 막상 그렇게 마음 먹고 꼽아보자 이런저런 일로 그래도 가끔은 만나 함께 차를 마시거나 술을 마시거나 하는 여자가 한 손에 거의 차게 넷이나 되었다. 그중엔 냉전 중에도 아무렇지 않게 하기야 그들로서 난리 없겠지만 우리 집에 전화를 걸어오는 여자도 있었다. 그럴 때면 아내가 저쪽에 대해 갖는 묘한 적대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도 무거워 열기 싫은 입을 열어 내 쪽에서 먼저 그 여자가 누구인지 얘기할 때도 있다. 저기 영화사에서 기획하는 박 팀장이란 여잔데 지난번 내 장편 소설 영화로 만들겠다고. 됐어요. 누가 뭘 하나요? 괜히. 그러면서 도둑이 제발 저려 그러는 게 아니냐는 얼굴을 했다. 그러다 아이가 여자의 전화를 받아 내게 가져오면 아내는 나중에는 아이가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조차 헷갈릴 정도로 묻고 또 묻곤 했다. 상인아, 아까 그 전화. 전화? 응. 아, 엄마 빨래할 때 내가 받아서 아빠 갖다 준 전화? 응, 그래. 누구였어? 그거 아까 엄마한테 다 얘기했잖아. 에이, 다시 말해봐. 누구였냐니까. 잡지 사라고 그랬어. 뭐라고 하면서 아빠를 바꿔달래? 잡지하고 뭐더라? 아까 얘기할 때는 인터뷰하자는 얘기였다며. 맞아, 엄마. 인터뷰할 거 있다고 바꿔달랬어. 너 보고는 뭐라 그래? 이름 묻고 몇 살인가 묻고 어느 유치원 다니나 물어봤어. 아니, 그 여자는 남의 애한테 별걸 다 물어? 엄마. 아니야. 응. 그러나 그런 일들로 냉전의 분위기가 더 무거워졌을지는 모르나 그 여자들 하나하나가 어머니가 말하는 보는 여자인지 아닌지는 그런 생각으로 그들의 이름과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네 여자 모두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쪽으로는
거리가 먼 여자들이었다. 나예요. 다시 아내에게서 전화가 온 건 아까 듣고 있다고 말하라고 했을 때 아니요, 다 했어요 하고 전화를 끊은 지 30분이 조금 넘어서였다. 미안해요. 아까 얘기를 하려다 못한 게 있어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나 지금 터미널로 나가는데 아파트 키 경비실에 맡겨놓을게요. 당신이 여기 들어와 있거나 그냥 거기 있을 거라면은 키라도 찾아가라고요. 들었어요, 내 말? 그럼 그만 끊을게요. 이제. 그러고도 오래도록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가만히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또 서울시 교통도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끊으세요. 난 먼저 못 끊겠어요. 나가야 해요, 이제. 나는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 가만히 훅 스위치에 손을 갖다 댔다. 누르는지 마는지도 모르게 가볍게 손을 댔는데도 뚜 하고 아득히 아내가 멀어져가는 소리가 들렸다. 어쩌면 아내는 명주실보다 가늘게 이쪽과 간신히 연결하고 있는 끈이 끊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느끼는 어떤 절망감 같은 것을 느꼈을지 모른다. 터미널 아파트 키 여기 들어와 있거나 거기 있을 거면 키라도 난 못 끊겠어요. 가야 해요. 이제. 아내가 그 말을 하는 동안 나는 여전히 지도를 보고 있었고 대답은 안 했어도 그 말 하나하나가 아내가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내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로서의 불어 복제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비로소 어머니가 왜 아내에게 시골로 내려와 있으라고 했는지 그 속뜻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선언적 의미는 아들이 보거나 볼지 모를 여자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비우고 나간 자리가 어떤 이유로든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당신 아들에게 선언했던 것이다. 어차피 나는 그 키를 받아와야 할 것이고 아내까지 시골로 내려가 비운다면 언제까지 그곳을 그렇게 비워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건 지금 당장 내가 보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였다. 보고 있는 여자가 있어 그 여자와 바깥에 방을 얻었다 해도 아내마저 비운 빈 아파트를 그냥 놔둘 수는 없을 테고 그렇다고 아내와 함께 살던 집에 보는 여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도 없는 일일 것이다. 어머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아파트가 있는 월계동에서 사무실이 있는 마포까지 오고 가는 길을 따라 무수하게 연필선이 그려진 지도를 내려다보며
나는 골똘히 어머니의 생각을 헤아려 보았다. 뾰족하게 깎아 플라스틱 받침 위에 그린 그 연필선은 또 마포에서 은평구 신사동으로도 나 있었고 월계동에서 신사동으로도 나 있었다. 마포에서 신사동으로는 아니지만 월계동에서 신사동으로는 전에 아내와 여러 번 가보았던 길이다. 지난 3월만 해도 우리는 그곳에 짓는 우리의 아파트를 함께 가보았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아니 자동차 시동을 걸면서부터 우리는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게 수색 가는 길이네. 이리로 가지 않고 반대쪽으로 가면... 수색은 왜요? 그냥... 수색에 누가 있어요? 아니, 누가 있을 것 같아서. 누가요? 전에 당신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나한테 그런 얘기했지? 무슨 얘기요? 처음 결혼해 집에 내려갔을 때 내가 의붓 자식이거나 어디서 낳아온 자식 아닌가 생각했다고. 그 얘기는 갑자기 왜 해요? 막 결혼해서 몰라서 그랬던 건데. 그냥 생각이 나서. 그땐 정말 그렇게 느꼈어요. 어머니도 그렇고 아주버님들하고 도련님도 그렇게 느끼게 했고요. 어머닌 자식들한테 무슨 시킬 일만 있으면 당신을 찾고, 당신도 다른 형제들은 다 방 안에서 쉬는데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식으로 혼자서 밖에서 일을 했고요. 그래서 내가 괜히 속도 상했었다고요. 그런 것 말고 다른 느낌으로 그랬던 건 아니고? 모르겠어요. 그때 당신은 막 결혼한 아들이고 아래로 도련님도 있는데 왜 무슨 일만 있으면 어머니는 수호야 수호야 하시는 걸까? 그랬죠 뭐. 수색에 내 어머니가 아니라 수호 엄마가 있어. 아니,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수색엔. 그러면은 당신 정말 어머니가 낳은 아들 아니에요? 아니긴. 그럼 뭐예요? 조금 전 수호 엄마라는 분은? 얘기를 하자면 복잡해.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할 거고. 해봐요. 자세하게는 몰라. 어릴 때 일이라 언뜻 그런 기억의 편린들만 남아있는 거지. 날 낳은 어머니도 아닌데 집안 사람 누구한테나 수호 엄마라고 불리던 여자가 있었어. 그래서 어릴 때 난 그 엄마가 정말 날 낳은 엄마인 줄 알았던 거고. 아버님이 새엄마를 보였어요? 그랬던 거지. 어머니 몰래.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걸 아셨고 아버지와 그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을 알게 된 거야. 속상하셨겠네요, 어머니. 그건 새엄마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나중에 어머니한테 들은 얘긴데 아버지가 그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셨던가 봐. 혼자 산다고. 어머니가 찾아갔을 때 그 엄마가 마당가에서 빨래를 하더래. 그런데 그날은 차마 이야기를 못하겠다는 거야. 왜요? 빨래를 해놓는 게 너무 얌전해 보여서 그냥 돌아와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 며칠 후 다시 찾아간 거지.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한테만 귀뜸을 하고. 그런데 그 과정은 잘 모르겠어. 그 엄마가 언제 어떻게 우리 집으로 들어왔는지. 그런데 두 분이 서로 안 싸우셨어요? 지금도 그게 이해가 안 가. 속으로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머니하고 그 엄마하고 한 번도 다투는 걸 봤던 적이 없어. 언젠가 어머니도 거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나도 잘했지만 수호 애미도 잘했다고. 때론 두 분이 함께 재봉으로 우리들 옷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그 엄마가 어머니 한복을 지어주기도 하고. 내 생각엔 어머니가 그 엄마한테 옷 찢는 걸 배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 엄마는 수호 어머니라고 부르고 그 엄마는 형님이라 부르고. 그러면은 당신은 누구하고 잤는데요? 엄마하고 잤지. 수호 엄마니까 그 엄마하고.
뭐 쭉 기억나지는 않아. 토막토막 기억나지. 동생들은 모르겠는데 형들은 그 엄마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뭐 대들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이해가 안 가요, 나는. 그래, 언제까지 같이 있었는데요? 2학년 가을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 함께 밤을 주우러 갔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오니까 엄마가 없어졌어. 수호 엄마는 내가 2학년 때 집을 나가고 말았다. 집을 나가기 전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등에 매는 가방을 들어주다가 또 업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애들이 막 놀리기도 하고. 그런데 학교에서 돌아오니 엄마가 없었다. 왜 가셨는데요? 두 분 사이가 좋으셨다면서. 당신 같으면 철든 나 물을 수 있겠어?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 내가 그 엄마에 대해 토막토막 기억하는 것도 아마 그래서일 거야.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 말고는 다 그때의 기억뿐이니까. 그래서 그 엄마의 이름도 모르고 있고 이름은커녕 성까지도 말이지. 이건 내 생각인데 그 엄마가 집에서 스스로 있어야 할 자리를 못 찾아 떠난 게 아닌가 싶어. 자기를 쌓아놓는 어머니의 자리가 너무 넓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기보다는 어머니한테 대항할 힘이 없다고 느낀 것인지도 모르고. 또 그것도 아니면 어머니가 그 엄마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었거나. 그분이 수색 사신다는 건 당신이 어떻게 아는데요? 지금은 거기 안 사실 거야. 그때 수색에 살았다는 얘기지. 30년도 넘는 옛날에. 지난해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수호의 애미는 지금 어디 사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수호 글 잘해 신문에도 나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하니 얼굴 보면 그래도 옛날에 품에 안고 데리고 자던 정이 있어 금방 알아볼 텐데 여기 집으로도 한번 연락을 않는 걸 보니 아마 팔자를 고쳐 지속으로 낳은 자식들 거느리고 살아 나설 수 없어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다음에 오면 꼭 한번 수색에 가보고 싶어. 그냥 여기가 옛날 내 엄마가 살았던 데구나 하는 생각만 들더라도 말이지. 처음 서울 올라올 때부터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래요, 그럼 다음에 여기 왔다가. 그러니 나도 꼭 한번 거기 가보고 싶네요. 5월에 오면 아파트 내장 공사도 많이 됐을 텐데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어요. 지난 봄까지는 그랬다. 개나리가 피고 지고 진달래가 피기 시작하던. 그러다 별다른 일도 없이 각방을 쓰기 시작하고 끝내는 내가 집을 나와 사무실 가까운 신수동에 하숙을 정한 것이다. 물론 수색에도 나는 가지 못했다. 책상 위에 놓아둔 교통지도 받침엔 월계동에서 신사동까지만 연필선이 그려져 있고 그 아래의 수색은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동네가 서울 어디쯤에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 그랬던 것인 듯 동그라미만 여러 겹 그려져 있었다. 수색. 어머니는 어쩌면 수호 엄마 때 어머니 스스로 어머니의 자리를 마련해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아내의 자리를 붙들라고 강릉으로 아내를 불러내린 것인지 모른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어머니는 지금 우리의 일을 그때 상인이 아범 방 얻어들고 나고 할 때가 아니라
다른 여자 보니 많이 할 대로 머릿속에 굳혀나갈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으로선 우리가 언제 다시 한 지붕 아래에서 한 이불을 쓰게 될지 모르듯 나의 수색행 역시 언제라고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 아내가 강릉에 다녀온 다음 우리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오게 된다 해도 어쩌면 이제 아내는 나의 수색행에 동행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수색 그 물빛 무늬를 찾아서 함께 하셨는데요. 이 작품의 저자이신 이순원 작가님 전화로 모시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순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수색 그 물빛 무늬를 찾아서 이 작품은 수색 그 물빛 무늬에 실려있는 연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 제목에 네. 수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네. 이 수색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지명이 일단 있고요. 또 네. 이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물빛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제목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예, 그 작품 안에도 잠깐 나에게 왔다가 떠났던 그 어머니가 예전에 서울 그 변두리에 있는 수색이라는 동네에 살았다더라. 네, 맞아요. 이런 얘기를 듣는데 네. 그래서 이 작가가 그 수색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일까 하고 지명을 찾아보니까 한자로 그것을 물수하고 빛색을 써서 물빛색을 그런 동네구나. 그럼 내 마음 안에 아련하게 남아있는 그 시절의 엄마 이야기야말로 어떤 내 마음속에 물빛 무늬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닌가. 이래서 붙인 제목입니다. 그렇군요. 그 두 가지 뜻이 아주 교묘하고 오묘하게 잘 어울리네요. 네. 그래요. 오늘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린 수색 그 물빛 무늬를 찾아서는 이 연작 중에 첫 번째 작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연작 뒤에 있는 작품들, 접하지 못한 독자들은 그 뒷얘기를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예. 일단 이 첫 번째 작품에서는 이 부부가 별거 상태로 끝이 나요. 예. 근데 저자이신 작가님께 한번 들어보죠. 그 뒤에 이들 부부 재결합을 하나요? 이제 재결합 처음에는 헤어지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 이야기서부터 서로를 탐색을 하게 되고 이 부부들이 결국은 재결합을 하지요. 그 재결합을 하는 중요한 그 결합하게 하는 요소로서도 이렇게 두 어머니의 어떤 상징적 의미가 이 그 두 별거를 하는 부부 사이가 워낙 갑자기 좋아져서 오해를 풀어서 재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네. 두 어머니의 어떤 상징적 의미의 화해 속에 재결합하는 그런 소설 구조를 취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그 두 어머니의 화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수색에 산다는 수호 엄마를 네. 찾으러 가나요? 마음속으로는 여러 번 찾으러 가지만은 찾아가지는 못하지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자주 매번 이렇게 떠나지만은 마음속으로만 그 수색까지의 여행이고 실제 가지는 못합니다. 또 가면 또 소설로 그 또 완결도에서랄까 그 어떤 아련함들이 작품 제목에 보여줬던 수색 그 물빛 무늬의 그 아련함들이 지워질 것 같고 어떤 하나 무늬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그리움 형태로 형상화될 것 같아서 마음으로만 떠나는 데에서 그쳤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마 지금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뒤에 있는 작품들도 한번 꼭 접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작품 안에서는 이제 수호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첫 편만 접했을 때는 이게 정말 뭘까 궁금해지거든요. 이 수색에 산다는 그 수호 엄마가 진짜 수호 엄마는 아닌 건가요? 예, 이제
그렇다고 가짜 엄마도 아니고요. 한 6살, 7살 무렵에 이 작품 안에 이루어지는 그 배경집이 와서 그 아이를 키워주고 그것을 실제 내 속으로 난 아이처럼 기르고 또 생각하고 또 아이 역시 이 엄마가 나를 낳은 엄마로 알게 되고 그렇게 믿음처럼 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다가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떠난 다음에 그 주인공 인물이 마음속에 갖게 되는 어떤 그 마음속의 그 상실감들, 그런 상실감들이 커져가면서 그 빈자리 안에 그 옛날 떠난 엄마에 대한 그리움들이 자꾸 쌓이죠. 그래서 그 낳은 엄마는 아니지만 성장기에도 그렇고 자라면서도 낳은 엄마와 똑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이 엄마가. 예, 소설 속의 수호 엄마는 바로 그런 위치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작가님 최근 소설집인 첫눈에서도 보면요. 네. 그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또 이번 이 수색 그 물빛 무늬를 찾아서에도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 비중이 상당히 이 작품에서 보면은 크고. 근데 이 책의 첫 페이지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이 땅의 모든 어머니께 이 책을 바친다. 예. 라고 되어 있던데 작가님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실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그 해방되기 전에 일본 학교에서 일본 이제 수업을 한 거지요. 우리나라에 태어났지만은 해방 전에 우리말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일본 글을 국어로 알고 공부를 하셨고 해방 이후에 곧 전쟁을 겪으면서 20살 무렵에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5명 낳고 그 과정 속에 또 그 소설 속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아들을 다른 한 엄마의 아들로 보내기도 하고 이런 그러니까 우리 근대사에 아픈 그 우여곡절들을 다 겪은 어머니세요.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은 이 수색 그 물빛 무늬를 찾아서 속에 등장하는 어머니와 그 작가님의 어머니 많이 닮아 있는. 일치를 하지요. 예. 그러시군요. 참 강인한 어머니. 예, 그리고 지혜롭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색 그 물빛 무늬를 찾아서의 저자 이순원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가리켜서 태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이순원 작가의 작품 함께하면서 어머니의 그 가슴 속에 흐르는 사랑을 색깔로 표현을 한다면 따뜻한 그 물빛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물빛. 이순원 작가께서 이 작품 첫 장에 이 땅의 모든 어머니께 이 책을 바친다고 했듯이 저는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께 사랑과 존경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순원 작가의 수색 그 물빛 무늬를 찾아서 편, 음악 최현석,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박기환, 장효선,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